오늘 주제는 한 벌에 수억 원. 대체 이런 옷을 누가 입나? 그 괴상망측한 패션쇼의 의상들은 대체 왜 만드는 걸까? 도대체 누구 조라고 만드는 걸까? 누가 사 입는 걸까? 그 의미가 있는 걸까? 이거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누구도 해준 적이 없는 패션 천룡인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한번 해주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패션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게 정말 요청이 많았죠. 특히 인상적인 질문이 있었는데, 형처럼 패션도 컬렉팅을 하는 사람은, 아니면 형처럼 패션을 깊게 접근하는 사람은 정말로 그 패션쇼들을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아, 진짜 예리하죠. 되게 흥미로운 질문이었어요. 그런 거잖아. 영화 평론가들, 너네 진짜 이 예술 영화 이해가 돼서 고평가하는 거야? 진짜 재밌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질문도 이해가 되는 게, 사실 제가 다루는 패션은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독특한 세계죠. 아티장 브랜드들을 사모으거나 수십 년 된 옷들을 컬렉팅을 하고, 그것도 그냥 수십 년 된 게 아니라 굉장히 의미 있고 이 패션사에 있어서, 예술사에 있어서 국보급이라고 부를 수 있는 피스들을 찾아서 모으기도 하고, 실제로 그걸 입기도 하죠.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아시는 마르지엘라가 처음 만든 옷,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마틴 마르지엘라가 자기 인생 처음 자기 이름을 달고 만든 옷이 이거예요. 전설적인 옷이죠. 또 옷이라고 할게요. 여러분들 아시는 지금 메종 마르지엘라를 만든 마틴 마르지엘라가 1988년도에 파리에서 자신의 이름을 딴 첫 번째 컬렉션을 하면서 인생 처음 만든 옷이 이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국보급 의상을 입수를 해가지고 지금 한국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죠. 얼마 전에 파리에서 마틴 마르지엘라의 회고전을 했어요. 거기에서 전시된 옷이 이거예요. 마르지엘라가 처음 만든 옷하고 파리에서 전시를 했던 옷입니다. 지금은 이제 서울에 있죠. 제 소나기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굉장히 가치가 있는 의상이죠. 보면은 세상에 컬렉션 프랭땅 1989라고 적혀있죠. 보통 그 다음 해 입을 옷을 만들기 때문에 실제로는 1988년도에 발표된 옷이에요. 신기하죠? 박물관으로 가야 될 게, 마르지엘라도 없을 것 같아. 이거 실제로 양산을 안 했기 때문에, 마르지엘라가 그때 돈이 없어가지고 컬렉션은 했는데 옷을 생산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 옷 자체가 몇 개 없어요. 뒷면 여러분들 진짜 신기한 거 보여줄까요? 그때도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때도 실밥 디테일이, 마르지엘라라는 브랜드가 이 실밥 디테일로 유명하잖아요. 뒷면에 일부러 이렇게 실밥을 남겨놓는 거, 이 바풀 디테일. 그때도 이게 있었어. 근본이죠, 근본. 어디에 보관하나요? 그냥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보관합니다. 죄송합니다, 마르지엘라 형님. 죄송합니다. 제 성격이 이래가지고 달라고 하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런 옷 같은 거를 제가 모으고 실제로 입기도 하기 때문에, 저 옷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블로그 가시면 제가 이렇게 글을 썼어요. 이렇게 이 옷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글을 쓴 게 하나 있습니다. 그때 당시 파리에서 마르지엘라 회고전을 할 때 마르지엘라가 처음 만든 옷 해가지고 이렇게 순서대로 마르지엘라의 연대기가 이렇게 나와요. 저 빨간색 발자국을 따라서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 주자가 얘예요. 여기에서부터 전설이 시작됐다, 그런 거고, 이게 그때 당시 88년도에 컬렉션 현장 사진이에요. 진짜 오래된 옷이죠. 이분이 입고 있던 게 지금 저한테 있는 거예요. 1988년도 마르지엘라의 퍼스트 쇼라고 적혀있죠.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입고 있습니다. 실착도 합니다. 제가 옷은 입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재밌죠? 시작부터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이렇게 아티장 브랜드들 사 모아 입고 컬렉팅하고 실제로 입기도 하고, 그리고 뭐 에르뎀이나 레이가와 쿠보가 만든 런웨이 의상들을 주문하고 실제로 입고 다니는 게 흔치 않은 일이거든요. 전 세계 어디를 가나 흔한 일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심지어 그중 대부분이 여자 옷이니까. 요것도 아까 보셨겠지만 여자 옷이죠. 에르뎀도 여성 꾸띠르 브랜드고, 일반적으로 보기에 굉장히 범상치 않은 일일 텐데, 아무튼 이분 질문은 패션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정말로 그 패션쇼와 그 런웨이와 그 디자인들을 이해를 하는 걸까? 이 말이죠. 왜냐하면 패션쇼 하면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정말 저걸 입으라고 만든 게 맞나? 그런 옷들을 뼈만 남은 불쌍한 모델들이 입고 울상을 지은 채 막 이렇게 걸어가는 그런 장면이 연상이 되잖아요. 아니 도대체 저걸 입으라고 만든 옷이 맞나? 진짜 이쁜 건가? 저 사람들이 진짜 재능이 있는 디자이너가 맞나? 대체 왜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지? 저기 가서 박수 치면서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체 뭐지? 이런 생각 해본 적 다들 있을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 다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잖아. 거기다 흔치 않게도 어쩌다 보니 우리 헤이리 형이 그 파티의 주요 고객이기 때문에 아주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아무튼 저랑 이제 그 세계에 대해서, 패션에 대해 얘기를 하려면 먼저
프레타포르테와 오뜨꾸띠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오늘 얘기한 거는 어디 가서 듣기가 굉장히 힘든 얘기일 거예요. 어디서 들어봤어도 제 얘기를 들으면 다시 생각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프레타포르테는 말 그대로 준비된 옷이라는 뜻이에요. 기성복이에요. 프레타포르테라고 했을 때는 막 마음이 불편했는데 기성복? 마음이 굉장히 편해지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언제든 입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 옷들이고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옷이 여기에 속해 있어요. 이걸 이해하는 데는 여러분들이 큰 어려움이 없는데 또 다른 하나, 오뜨꾸띠르는 고급 재봉이라는 말인데 말 그대로 고급 옷이라는 말이에요. 상류층 옷, 고급 옷, 말 그대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 보다 보면 패션쇼 사진이라고 올라오는 기괴하고 이상한 옷들 있죠? 진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진들.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인터넷에 바이럴되는 사진들 있죠? 이런 것들 도저히 이게 뭔지 알 수가 없는, 대체 이런 걸 왜 만들었고 얘들은 대체 왜 이런 걸 입고 있고 도대체 누가 이 행위로 이득을 보는 건지 이해는 할 수 없지만 항상 매년 계속 하기 때문에 화제가 되는 장면들, 이런 것들 메이플 캐시템 같대. 아무튼 이해는 안 되는데 항상 매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잊을만 하면 계속 화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패션쇼에 대한 이미지고 99%의 패션 혐오자들을 양산하는 그런 장면들이죠. 바로 이 사진들이 오뜨꾸띠르 패션쇼 기간의 사진들이에요. 이 오뜨꾸띠르 사진들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패션이라는 건 정말 무의미하고 쓸데없는 짓이구나, 지들끼리 서로 잘났다고 서로 밀고 당겨주는 관종들의 세계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심지어는 그런 말들도 있어요. 패션쇼라는 게 모델을 학대하는 곳이냐, 모델들이 불쌍하다, 패션쇼라고 해서 기대하고 섰는데 이런 옷을 입혀버리면 뭐 하자고 내가 이렇게 관리하고 노력을 해서 여기까지 온 건지, 이러려고 내가 모델을 했나. 이분은 진짜 표정이 그냥 다 포기한 모습이야 지금. 아니, 사람들이 동정할 만해요.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2017년도 꼼데가르송 런웨이 쇼였을 겁니다. 나름 진짜 역대급 쇼에 선 건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역대급이고 뭐고 양철 수세미 같은 거를 지금 머리에다가 얹어가지고, 머리는 그렇다 치고 옷은 진짜 이분은 지금 최선을 다해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맞는데 이 보는 사람이 뭐라고 표현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대체 만들 때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을지 상상이 안 가는 거죠. 그래서 마치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빌렌도르프의 비너스 같은 그런 모습이 됐죠. 빌렌도르프의 비너스가 이겁니다. 언젠가 보신 적은 있을 거예요. 인류 조각 역사에, 미학 역사에 굉장히 상징적인 존재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튼 돌아와서 이 친구는 그렇다 치고 심지어 이건 뭐 옷을 제대로 입고 있지도 않아요. 아니, 옷을 제대로 입고 있지 않은 수준이 아니라 이 쇼를 처음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얘네가 더 악질인 게 뭐냐면 자세히 보면 옷은 잘 만든 것 같은데 아니 평범하게 입고 있지를 않잖아. 지금 그냥 잘 입으면 되는데 평범하게 입으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얘네는 귀엽고 멋지게 옷을 만들어줘도 제대로 입고 있지를 않아요. 파란 친구를 보면은 거꾸로 입고 심지어 얘는 옷이랑 같이 걸어오고 있어요. 정말 이런 거 보면 패션하는 놈들은 진짜 창의적으로 뻘짓을 한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들 수밖에 없죠. 아무튼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빅터 앤 롤프의 오뜨꾸띠르 쇼 현장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건 비교적 최근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사진들이 항상 연례 행사처럼 인터넷에 바이럴이 되니까 사람들은 궁금한 거죠. 대체 이딴 짓거리를 왜 하는 거냐. 사람들 모아놓고, 그죠? 전 세계 연예인들, 기자들 다 불러 모아놓고 돈까지 들여서 이거 준비하려고 하면 지금 얼마나 많은 돈이 들겠어요. 광고하고 홍보하고. 그렇게 천문학적인 돈까지 들여서 입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심지어 만드는 사람도 힘들 것 같은데 누구 좋으라고 이런 옷을 만드는 거냐,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패션계에서 종사했던 저 또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건. 그래서 사실 찾아보면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도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대답이 다 비슷해요. 어떤 식이냐면 이 오뜨꾸띠르 쇼라는 건 입으라고 만드는 옷이 아니라 보라고 만드는 거다. 이 디자이너의 세계관, 그들의 정신세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거지 누가 입으라고 만든 게 아니다. 대부분 이렇게 답변을 해줘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납득을 하는 거죠. 입는 게 아니라 보라고 만든 거구나. 에이, 어쩐지 그냥 쇼였네, 쇼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여기에서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의 차이가 시작이 됩니다. 계속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 이런 답변들은 사람들이 납득하기가 쉽고 저도 일부 동의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패션의 세계를 보다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이러한 답변들이 패션 세계에 대한 매우 단편적인 해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패션과 대중 사이에 더 크고 깊은 오해를 남기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요, 여러분, 옷은 옷입니다. 옷은 입을 수 있을 때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형태와 의미, 목표가 어떠하든 간에 옷은 입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옷인 거예요. 어떤 디자이너든 간에 그 작품을 입을 수가 없다면 그건 굳이 패션일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그 어떤 디자이너도 입을 수 없는 작품을 만드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보는 그 모든 기상천외한 작품들은 모두 사람이 입기 위해서 만들어진 옷이에요. 그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아니 형, 아니 딱 봐도 입을 수가 없는데 대체 어떻게 봐야 이게 입을 수가 있고 입어서 의미가 있을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솔직히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상식적이죠. 하지만 이러한 의문도 우리가 생각하는 의복의 개념이 우리 일상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상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그러한 시선으로는 이런 옷들은 일상적으로 입을 수가 없고 불필요한 것일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의복, 옷의 개념을 더 넓게 가져가 본다면 옷이라는 건 생각보다 오랫동안 인간 사회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시대와 국가, 계층과 직업, 언어와 전통, 기술과 정신, 이런 다양한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수단이자 목표였어요. 옷이라는 건. 흔히 의식주라고 하잖아요. 패션이란 건 사람이라면 피할 수 없는 분야예요. 우리는 모두 알게 모르게 패션 산업에 속하고 기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이 패션의 영역을 우리가 보고 느끼는 영역보다 폭넓게 이해할 수가 있다면 이전에는 알 수 없었던 것들을 볼 수 있게 되고 세상의 모든 사람의 수만큼이나 다양한 기회 그리고 가능성을 마주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 한 벌에 수억 원. 도대체 이 괴상한 옷들은 왜 만들고 누가 입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제에서 말한 것처럼 이 옷들은 입을 수 있어요. 실제로 파는 겁니다. 아니 이딴 걸 대체 누가 사?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건 실제로 판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비싸죠. 딱 봐도 지금 만들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이 오뜨끄띠르 의상들은 거의 다 맞춤 제작이고요. 가격은 기본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대예요. 옷 한 벌에 수십억 하는 것들도 흔해요. 아무튼 정말로 팔기까지 한다면 실제로 고객도 존재한다는 건데 그래도 도통 이해가 되지가 않죠. 도대체 어떻게 그런 시장이 성립이 되는 건지 여러분들 사업을 하다 보면 아니 내가 지금 고객 만들기가 얼마나 힘든 건데 누가 봐도 납득 가능한 제품을 공급을 해도 고객 한 명 만드는 게 그렇게 힘든데 어떻게 이딴 시장이 성립이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이상한 패션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오뜨끄띠르가 뭔지 더 심도 깊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제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뜨끄띠르는 아까 말한 것처럼 고급 재봉이란 뜻이에요. 상류층 옷이란 뜻입니다. 말 그대로 실력 있는 재봉사, 실력 있는 기술자 꾸띠르예가 단 한 사람을 위해서 한 땀 한 땀 만든 옷이 오뜨끄띠르의 시작이었어요. 아주 옛날에 찰스 프레데릭 워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이 찰스 프레데릭 워스인데 1800년대 후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패션 디자인의 아버지예요. 우리가 아는 패션 브랜드의 형태는 이 사람이 다 만든 거예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진짜 놀랍습니다. 일단 이 사람은 세계 최초의 패션 디자이너라고 부를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활동을 하던 한 150년 전만 하더라도 옷 만드는 사람은 기술자였어요. 기술자. 그런데 이 찰스 프레데릭 워스 형님은 내 옷을 입는 사람들은 내 작품을 입고 있는 거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스스로가 기술자가 아니라 예술가의 경지에 있다고 말을 한 거죠. 의복이라는 예술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자기를 예술가와 동일선상에 놓은 분이 바로 찰스 프레데릭 워스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패션 디자이너의 위치를 그 시절에 제안을 한 거예요.
일단 여기서부터 굉장히 대단한 배포가 크신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실력도 엄청나게 좋았겠죠. 내가 혼자서 내가 예술가라고 해서 갑자기 예술가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그에 상응하는 또 능력을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전설적인 패션 기업 하우스 오브 워스라는 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150년 전에. 그 시절에는요, 이 패션이라는 게 상류층의 누군가가 이 드레스가 필요한 사람이 주문을 하면 거기에 맞는 디자인을 하는 방식으로 의상을 만들었는데, 이 워스 형님은 누가 주문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디자인한 작품으로 이 하우스를 이끌었어요. 지금 우리가 아는 패션 브랜드들이 그렇죠. 자기들이 추구하는 목표나 이상향이나 세계관이나 예술성을 옷에다가 딱 표현을 하고 디자인에다가 표현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브랜드를 전개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아는 패션 브랜드를 그 시절에 만든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진짜 놀라운 게 있어요. 진짜 충격적인 게 우리가 아는 브랜드 라벨 있잖아요. 라벨. 이 브랜드 라벨도 이분이 처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로 브랜드 라벨을 달면서 자신의 옷에 상업적 가치를 부여를 하신 분이에요. 믿기지가 않죠. 지금에 와서야 우리는 당연한 건데 이 사람이 그죠 로고를 만들고 거기에 상표로서 등록을 하고 부착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옷에 상업적 가치를 부여를 한 거예요. 세계 최초로. 그리고 이것도 모자라서 또 놀라운 거. 옷을 모델들에게 입히고 광고를 하고 1년에 2번 컬렉션을 진행한 것도 이분이 최초예요. 이분이 다 그냥 최초예요. 이분이 그때 다 한 거예요. 와우, 믿기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아는 패션 브랜드가 하는 모든 일들은 이 찰스 프레데릭 워스라는 분이 150년 전에 다 최초로 창안을 한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 사실상 연예인 마케팅을 시작한 것도 이분이 최초예요. 이분 활동하던 당시에 최고 권력자가 나폴레옹 3세였고 그분의 아내가 왕비죠. 이분께 옷을 지어드리면서 대박이 납니다. 그게 입소문이 나가지고 초대박이 나요. 전 세계 모든 왕비와 공주분들이 찰스 프레데릭 워스의 옷을 입고 싶어요. 하우스 오브 워스의 옷을 입고 싶어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왕비와 공주분들의 옷을 담당하게 됩니다. 연예인이 연예인을 불러오는 진정한 탑다운 마케팅, 진정한 바이럴 마케팅이 성공을 한 거죠. 150년 전에 프랑스 공화국 시절에. 아무튼 지금 우리가 아는 패션 디자이너 그리고 패션 브랜드가 하는 일을 이분이 다 최초로 하셨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모든 패션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거예요. 아무튼 찰스 프레데릭 워스라는 사람은 패션 디자이너가 기술자에서 예술가가 되게 한 사람이고 패션이 하나의 예술로서 세상을 움직일 수 있게 한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 당시에 패션이 그러한 힘을 가질 수 있으려면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왕비, 공주, 귀족, 권력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가 있어야 됐고 최고의 예술가와 최고의 기술자들이 단 한 사람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만든 그런 의상이 필요했던 거죠. 바로 그런 옷을 만드는 일이 오뜨 꾸띠르였던 거예요. 패션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었던 힘, 그게 오뜨 꾸띠르의 시작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오뜨 꾸띠르가 뭔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아주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하나 치수를 재가지고 한 땀 한 땀 만드는 옷이면 다 오뜨 꾸띠르냐? 그건 또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진짜 재밌는 얘기 들어갑니다. 오늘 여러분들 진짜 어디 가서 듣기가 힘든 얘기예요. 이거는 진짜 패션 하시는 분들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잘 알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이 찰스 프레데릭 워스 이분이 대단한 게 이 오뜨 꾸띠르를 시작한 것도 시작한 거지만 지금까지 내려져 오는 이 오뜨 꾸띠르의 가치관을 모두 정립하신 것도 이분이에요. 이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어떤 일이든 가치관이 명확하지 않은 일은 흐려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오뜨 꾸띠르가 앞으로도 패션의 힘이 되려면 훌륭한 가치관으로 지탱이 되고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샹브르 오뜨 꾸띠르가 생깁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욕하는 거 아니야. 샹브르 신디칼 들라 오뜨 꾸띠르가 그때 생깁니다. 대부분 잘 모르시는데 몰라도 됩니다. 아무튼 샹브르 신디칼 드라 오뜨 꾸띠르는요. 오뜨 꾸띠르와 파리 패션 세계를 관리하는 기구예요. 프레데릭 워스 형님이 살아 생전에 설립하는데 기여한 기구예요. 여기서 지금 150년이 넘도록 오뜨 꾸띠르와 파리의 패션 문화를 산업을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소속된 정회원들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샤넬, 디올 그리고 지방시 같은 브랜드들이에요. 그리고 이 정회원들을 매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 패션 아시는 분들은 여기서 소름이 돋습니다.
매종. 가끔 우리가 명품 브랜드들 보면 얘네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 매종에서는, 우리 매종의 가치는, 우리 매종의 새로운 컬렉션은, 우리 매종은 앞으로, 우리 매종의 역사는, 이런 말 하는 거 보신 적 있죠, 여러분들? 그 매종이라는 말이 그냥 아무나 쓰는 게 아니라 오뚜꾸띠르 하우스들만 쓸 수가 있는 말이에요. 요건 몰랐죠. 샹브르, 신디칼, 들라, 오뚜꾸띠르의 정회원들만 이 매종의 자격을 얻을 수가 있어요. 얘네가 진짜 명품입니다. 자기들을 매종이라고 하는 애들. 우리가 역사와 전통, 신념을 가진 브랜드라는 뜻인 거죠. 이 매종의 지위를 유지하려면 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로 일단 1년에 2번 오뚜꾸띠르 쇼를 해야 돼요. 이게 모든 패션쇼의 기원인 거예요. 그래서 봄, 여름 컬렉션 그리고 가을, 겨울 컬렉션을 1년에 2번 하는 거예요. 이 규칙 때문에. 신기하죠? 그리고 파리에 작업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직원이 15명 이상이 근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당연한 거지만 고객 한 사람을 위해서 치수를 재고 그 사람만을 위한 옷을 만들 수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걸 지키지 못하면 바로 아웃돼요. 매종 자격이 박탈돼요. 이거를 매년 심사를 해요. 그래서 그 거대한 패션 하우스들이 막대한 시간과 돈을 들여서 매년 오뚜꾸띠르 쇼를 하는 거예요. 이걸 꼭 해야 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튼 워스 형님이 살아생전에 이 원칙을 다 만드셨는데 오늘날까지 이 매종들에 의해서 원칙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100년이 넘도록 패션의 근본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 패션계의 천룡인이죠. 신기하죠? 자, 여기까지만 들어도 여러분들도 오뚜꾸띠르가 뭔지, 하이패션이 뭔지, 상류층 패션의 시작이 뭐였는지, 그리고 대체 왜 하는지 알게 되었고 어렴풋이 그 패션쇼들의 기행이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하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오늘날의 매종들, 오뚜꾸띠르 하우스들에게 요구되는 건 그런 거예요. 지금 시간이 지나서 현대에 와서는 귀족과 왕비 그리고 그런 상류층들을 위한 옷을 만들 필요도 없고 그런다고 해서 패션이 힘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시대가 변했잖아요. 하지만 자신을 매종이라고 부를 수 있으려면 스스로를 위대한 패션 하우스라고 자칭할 수 있으려면 여전히 패션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예술가이자 기술자로서 그리고 개척자로서 오뚜꾸띠르를 이어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오뚜꾸띠르는 매종의 의무인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왜 그 큰 패션 브랜드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감이 잡히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봤던 빅터 앤 롤프나 장폴 고티에나 스키아파렐리 같은 매종들이 오늘날에도 의상이 갖고 있는 한계에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패션 디자인이 갖고 있는 새로운 한계에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답변들처럼 그냥 디자이너가 자기의 세계를 표현하고 싶고 관종이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매종의 일원으로서 요구받는 의무와 사명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150년 전에는 매종이 왕족과 귀족을 만족시키고 디자이너의 주도로 무언가를 이끌어갈 수가 있다면 그 사실만으로도 그건 혁신이었어요. 우리가 절대 올려다볼 수도 없었던 상류층의 예술가와 기술자의 이름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그건 엄청난 혁신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계급사회니까. 하지만 지금에 와서 패션 디자이너들이 추구해야 되는 미션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이에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시간이 흘러서 세상이 바뀌고 그 두세기 동안 정말 예술과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만큼 이 현대의 디자이너들은 이 의상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지금의 시대의 요구에 맞는 새로운 가치를 탐구하고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장면들이 연출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뚜꾸띠르를 볼 때에는 그냥 사진 속의 단편적인 형태만 볼 게 아니라 이 디자이너가 예술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그리고 나아가서 인문적인 관점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려고 하는지를 봐야 돼요. 그게 오뚜꾸띠르의 목표니까요. 그런 점에서 다시 보면 빅터 앤 롤프 쇼도 정말 훌륭한 오뚜꾸띠르 컬렉션입니다. 급 태세 전환. 아까 같이 막 놀려놓고 난 원래 좋아했어. 이 컬렉션 원래 좋아했어. 아까는 그냥 웃자고 한 얘기야. 바로 여러분들도 지금 태세 전환 보소. 이게 매종이지. 와 훌륭해. 패션은 저래야 되는 게 아닌가. 진심을 다해서 놀려놓고 이제 와서 지금 패션은 이래야 된대. 아무튼
제가 이 빅터 앤 롤프 쇼가 대단하다고 느낀 점은 여전히 우리가 이 패션 디자인에 있어서 의복이라는 영역에 있어서 아직도 혁신할 수 있는 요소가 많다는 걸 상기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빅터 앤 롤프 쇼가 정말 훌륭한 쇼라고 당시에 생각을 했었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옷이라는 게 옷일 수 있으려면 입을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이 몸에 걸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혁신적인 옷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이라는 캔버스가 가지고 있는 형태에 어느 정도 얽매여 있어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마치 우리가 네모난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어떠한 틀이 존재해요. 이 옷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얀 캔버스 위에는 무엇이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 네모난 틀 안에 있는 거잖아요. 루치오 폰타나 같은 사람이 거기에 칼로 구멍을 뚫었을 때 캔버스가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을 가지게 된 거고요. 그래서 저는 루치오 폰타나가 정말 좋고 위대하다고 생각을 해요. 캔버스 너머의 세계를 보여준 거죠. 그건 엄청난 사고의 전환이었어요. 그런 방향에서 이 쇼가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무튼 이제까지 수없이 많은 꾸띠르 쇼가 진행되면서 다양한 의상 혁신이 있었고 시도할 건 거의 다 시도했다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솔직히. 그런데 이 빅터 앤 롤프 쇼를 보면 아예 옷 자체가 사람이 가진 형태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자신만의 위치와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막 상하 좌우가 반전이 되고 각도 자체가 90도, 120도 이렇게 틀어져 있고 어떤 건 이렇게 몸을 관통해 있기도 해요. 놀라운 건 심지어 어떤 옷들은 아예 입혀지지 않은 것처럼 허공에 떠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입고 있는 거죠. 옷이라는 게 자기 의지를 갖고 사람과 함께 다니는 것처럼 허공에 떠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것들이 모두 입혀져 있다는 사실이죠. 옷으로서 입혀져 있어요. 일단은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옷들이 갖는 이러한 독립적인 성질이 유의미해지는 거죠. 그냥 옷을 막 그냥 행거에다 걸어놓고 기울여놓고 거꾸로 매달아놓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하지만 이건 지금 입고 있는데 의상이 자유의지를 가진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파괴하고 있잖아요. 물리적인 법칙도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던 상식도 모두 파괴된 모습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컬렉션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 옷이라는 게 어쩌면 인체라는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꼭 머리, 어깨, 팔, 다리로 이어지는 그 규칙을 따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해방할 수 있는 규칙이 아직 더 많이 남아있지 않을까? 우리가 관습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들, 그것들 너머에 또 다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 컬렉션을 보면서 실제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소름 돋게 멋진 쇼라고 생각을 했어요. 당시에 사고의 전환을 만들고 새로운 가능성을 만드는 일, 진정한 오뜨꾸띠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얘기를 듣고 이 빅터 앤 롤프 쇼를 다시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제 생각에 공감이 되시나요? 갑자기 개멋있음. 몇 분 전에 그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만나 패션이 의복을 넘어 사람의 힘을 갖게 하는 게 저는 오뜨꾸띠르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건 그러한 맥락의 일부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 컬렉션을 심지어 좀 더 깊이 파고들면 이 컬렉션이 얼마나 훌륭하냐면 옷들이 아주 클래식한 드레스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말 고전적인 드레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게 오래된 상식과 규칙이 새로운 혁신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보여준 장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습과 혁신이 대비되는 거죠. 한 장면에서. 매우 천재적인 생각이에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 저게 저래 보여도 지금 내가 실제로 입고 있지 않은데 누군가 입고 있는 것처럼 각이 딱 잡혀 있죠. 실제로 옷이 몸에 걸쳐져 있지 않은 부분까지 그 형태를 유지하게 하려면 정말 다양한 기술적 시도가 필요했을 거고 실제로 제가 보기에 저 패턴과 드레이핑에 있어서 정말 놀라운 수준의 완성도가 엿보여요. 저 빅터 앤 롤프 꾸띠르의 팀이 굉장히 놀라운 수준의 기술적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게 한눈에 엿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도를 하면서 분명히 한 단계 높은 기술적 성취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유산이 우리 모두의 삶에 녹아들게 될 거고요. 분명히. 그래서 이 쇼는 정말로 훌륭하고 오뜨꾸띠르가 추구해야 될 목표를 완벽하게 구현한 정말 훌륭한 컬렉션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때요? 재밌죠? 패션의 세계도 그냥 누가 안 말해주면은 무슨 이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만 하지 이럴 수 있는데 알고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게 다 이유가 있고 물론 이게 잠깐 관심을 가져서는 쉽게 다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지만 굉장히 재밌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오뜨꾸띠르는 작품 활동이고 입는 옷이 아니다 라고 하지만 이렇게 그 세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뜨꾸띠르가 왜 존재해야 하고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으며 왜 입을 수 있는 옷으로서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또 오뜨꾸띠르의 훌륭한 예시가 있어요. 너무 또 과격한 것만 보고 여러분들이 오뜨꾸띠르라는 거는 굉장히 과격한구나
그래서 현대 시대에서 꾸띠르라는 거는 굉장히 과격한 가치를 보여줘야 되는구나, 굉장히 독창적이고 굉장히 창의적이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또 다른 예시가 있는데, 제가 인상적으로 본 다른 꾸띠르가 좀 됐는데, 라프 시몬스라는 디자이너가 디올에 갔을 때, 디렉터가 됐을 때 있었던 컬렉션이에요. 이 라프 시몬스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아는 사람들 많겠지만, 라프 시몬스라는 사람이 젊었을 적에는 패션계의 반항아 중에 한 명이었어요. 굉장히 독특하게도 세상에서 가장 고고한 패션하우스인 디올의 디렉터로 임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당시에는 엄청난 뉴스였어요. 아, 라프 시몬스가 디올의 디렉터라니. 그리고 이 라프 시몬스가 디올에 가서 가장 먼저 맡게 된 일이 꾸띠르 쇼예요. 그 당시에 이 라프 시몬스를 향한 못마땅한 눈빛과 염려의 시선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사람은 괴짜 아니냐, 이 사람은 괴짜고 반항아 아니냐, 그런 사람이 이 매종을 이끌 수가 있냐, 매종이 원하는 디자인을 할 수가 있냐, 아예 살아온 그게 다른데. 그래서 사람들은 과연 라프 시몬스가 얼마나 파격적인 방법으로 디올의 디렉터로, 당당한 디렉터로 눈도장을 찍을까, 굉장히 이목이 집중이 됐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세상에 디올의 오트쿠티르 쇼에서 이런 의상들을 보여준 거예요. 와, 엄청 아름다운 옷들, 하지만 동시에 무진장 평범해 보이는 옷들. 이게 그 사람의 첫 번째 꾸띠르였어요. 아름답기는 아름다운데, 진짜 보기에 예쁘긴 예쁜데, 이게 꾸띠르? 뭘 보여주려고 한 거지? 라프 시몬스가 너무 반항아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반항아 소리에 반항하려고 너무 평범한 디자인을 한 거 아니야? 당시에 이런 평가가 지배적이었어요. 이 디자인을 하고도 욕을 무진장 먹었습니다. 반응이 엇갈렸는데 역시 라프 시몬스다, 믿고 있었다고, 엄청나게 아름답다, 이런 의견이랑, 반대로 아니 장난하나, 이게 무슨 꾸띠르야, 뭐 아무런 새로운 시도도 없고 그냥 미니멀하기만 하고 예쁘긴 예쁜데 이거 자체로 전혀 오뚜꾸띠르 정신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잖아. 그냥 예쁜 옷만 만들 거면 오뚜꾸띠르를 왜 해? 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되게 지배적으로 그때 당시 패션 비평 쪽에서는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어요, 이때. 그리고 안타깝게도 라프 시몬스 자체가 이 디올 디자이너를 오래 하지 못해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금방 그만둬요. 이때 당시에 이 라프 시몬스가 디올의 디자이너가 되고 이 꾸띠르를 처음 여는 이 과정이 영화로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의 상황을 실제로 볼 수 있어요. 디올 앤 아이라는 이 영화로 나왔어요. 오른쪽에 앉아있는 남자분이 라프 시몬스예요. 별나라 사람 같았던 라프 시몬스가 한 사람이 인간으로서 거대한 직무를, 자기한테 기회겠지만 동시에 거대한 직무를 짊어지고 이 버거운 직책을 짊어지고 자기가 편한 앤트워프를 떠나서 파리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 디올 아틀리에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 신입 디자이너의 모습을, 초짜 대장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라프 시몬스가 이 꾸띠르 쇼 준비하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쇼 직전에 막 울어요. 저 다큐멘터리에서 나오는데 쇼를 발표하는 날인가 그 테라스에서 혼자 막 웁니다. 그 이후에 평가 같은 거는 안 나오는데 실제로 저 꾸띠르 쇼가 있은 직후에 굉장히 다양한 평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보다는 해외에서 굉장히 많은 평론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때 라프 시몬스의 이 꾸띠르 쇼가 정말 대단한 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사람들은 이 쇼를 보고 라프 시몬스가 여러 외압에 견디지 못하고 정말 평범한 쇼를 했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이 만든 옷이 비교적 수수해 보이니까. 하지만 만약에 이 메종 디올의 아틀리에 그 역사를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이 쇼를 보고 소름이 돋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진짜 이거 보고 소름 돋았어요. 라프 시몬스가 진짜 미쳤구나, 이를 갈았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옷들을 보는데 무슈 디올이 이제 미스터 디올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크리스찬 디올의 창립자의 작품이 떠오르는 거예요. 라프 시몬스는 무슈 디올이 처음 만들었던 작품들을 오마주해서 이 작품들을 만든 거예요. 이 디올의 근본으로 돌아간 거예요. 보면은 이렇게 라프 시몬스는 비록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수수한 룩을 만들었지만 실제 크리스찬 디올이 살아있을 때 세상을 바꿨던 그 옷들에서 영감을 받아서 무슈 디올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디올을 그 시절로 보내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오뚜꾸띠르를 보면서 브랜드의 미래를 보여줘야 된다고만 생각을 하고 특별한 걸 봐야 된다고만 생각하는데, 오히려 라프 시몬스는 역으로 디올의 미래는 지금이나 내일에나 과거의 무슈 디올에게서 온다, 디올의 미래는 언제나 디올에게서 온다 라고 말을 하는 것 같은 컬렉션을 보여준 거예요. 보면은 그때 당시에 무슈 디올이 만들었던 옷들과 굉장히 유사한 옷들을 만들어요.
보면은 이제 디테일들이 비슷하죠. 오히려 라프 시몬스는 역으로 디올의 과거를 존중하는, 디올이 이제까지 걸어왔던, 디올이 디올일 수 있었던 그 근본을 비추면서 그 근본에 대한 헌정을 하면서 앞으로 디올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든 거예요. 디자인이라는 언어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아름다운 쇼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하기 힘든 결정을 한 거죠. 다시 본질로, 다시 우리가 왔던 곳으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죠. 거기에 여러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디자이너는 디자인 언어로만 얘기를 한 거지. 와,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시 보여요. 이건 그냥 단순하고 수수한 옷이 아니에요. 디올의 영혼을 담은 가장 디올스러운 옷을 지금은 우리가 만들어도 주목받지 못하는, 지금 다시 보여주기는 어렵고 인정받기도 힘들지만 가장 디올다운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본인의 첫 무대에서. 이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가끔씩 그런 게 있어요. 어떠한 문화나 규칙에 얽매이다 보면, 어떠한 시도나 그 의의에 얽매이다 보면 어떤 때에는 우리를 나아가게 했던 그 목표와 의미가 다시 한번 우리를 올가매는 제약이 될 때가 있어요.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다시 한번 나아가야 되는지, 아주 훌륭한 시사점을 줬던 아주 훌륭한 정말 멋진 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학적으로도 인문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정말 아름다운 쇼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저 쇼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좋지는 못해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려고요. 그게 저한테는 의미가 있으니까. 아무튼 또 다른 의미로 라프 시몬스의 첫 번째 디올 꾸띠르 쇼는 저에게 오뚜 꾸띠르의 정신을 훌륭하게 보여준 또 다른 사례예요. 이렇게 보면 패션이 보면 볼수록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숨겨진 이야기들, 그걸 탐구하는 이 과정에서 정말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정말 다양한 즐거움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이해를 해도 또 그런 질문이 있을 수는 있어요. 다시 오뚜 꾸띠르로 돌아와서, 우리가 아는 괴상한 옷들로 돌아와서, 아니 형, 왜 그렇게 이상한 옷들을 만드는지 이제 다 이해가 됐는데 그 옷들을 입을 수 있다고는 쳐, 그리고 팔기도 한다고. 그런데 이걸 사는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크게 쇼도 하고 열심히 옷도 만들었는데 아무리 의미가 좋다고 해도 이걸 팔지 못하면 엄청난 손해인 거 아니야?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 오뚜 꾸띠르로는요, 돈을 못 벌어요. 매종들이 이 꾸띠르를 하면서까지 매종 지위를 유지하는 건 매종이 하고 있는 더 큰 비즈니스를 위해서예요. 더 큰 비즈니스. 바로 이 비즈니스를 위해서. 매종이 하고 있는 프레타포르테나 가방, 액세서리들의 비싼 가격에 당위성을 주려고 하는 거죠. 브랜드 가치 때문이죠. 우리가 기념일이나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어떤 값비싼 물건을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많은 요소들을 따지게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럴 만한 의미가 있는 물건을 사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만약에 똑같은 기능의 물건이 여러 개 놓여 있다면 그 중에서 최소 수십 년에 걸쳐, 길면 100년에 걸쳐 숭고한 혁신의 길을 걸어온 그런 사람들의 역사를 사고 싶겠죠. 결국 기술과 기능은 고만고만하니까요. 이게 기능적 가치 한계예요. 그리고 이게 미학과 인문의 힘입니다. 알 수 없는 아리송한 것. 하지만 가장 강력한 힘을 갖는 것. 그렇다고 해서 이런 옷들의 고객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지금 무슨 악어 같은 게 잡아먹고 있는 이런 옷이 또 있고, 이런 옷도 있죠. 지금 이거 엄청난 논란이 됐던 옷이에요. 스키아파렐리라는 브랜드에서 패션하우스에서 진행했던 런웨이인데 엄청난 논란이 됐던 쇼입니다. 저게 진짜는 아니고 비건으로 만들었다 그래요. 가짜라 그래요. 가짜. 이제 윤리적으로 엄청난 논란을 일으켰던 쇼예요. 이게. 이런 옷들의 고객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수요층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여전히 상류층이에요. 예전에는 왕족이나 귀족이 오뚜 꾸띠르의 주요 고객이었고 사실 지금도 주요 고객 중에 하나예요. 예전만큼 힘이 강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그들은 오뚜 꾸띠르에서 볼 수 있는 옷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매종 중에는 이렇게 새로운 걸 시도하는 매종만 있는 게 아니라 전통적인 꾸띠르의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그것을 계승하고 있는 매종도 있어요. 그런 매종들은 여전히 그런 분들을 위한 옷을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했던 디올이 계속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디올은 여전히 오뚜 꾸띠르에서 계속해서 드레스를 만들면서 그 수요를 충족시켜주고 있어요. 디올에 이 꾸띠르 드레스를 요청하면 정말 놀라운 게 디올은 이제까지 자기들이 만든 꾸띠르 드레스에 대한 정보를 다 보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래전에 발표한 드레스도 요청하면 다 만들어줍니다. 대신에 엄청 비싸요. 최소 억 단위고 이 꾸띠르 드레스를 주문하면 그 사람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시작되는데 꾸띠르 드레스를 주문한 사람은 파리의
디올 아틀리에에 가서 직접 가서 수치도 재고 다 해야 돼요. 신기하죠. 이 디올의 꾸띠르 장인들이 꾸띠리에라고 하거든요. 이 그랑 꾸띠리에라고 하는데 위대한 재봉사들이라고 하는데 파리에 있는 디올 아틀리에만 있기 때문에 직접 가야 하고 한 명씩 일정도 기다려야 돼요. 어떤 과정에서는 거기 담당자가 직접 한국에 오세요. 내가 직접 갈 때도 있고 어떤 중간 과정에서는 그 꾸띠리에 중에서도 대장님께서 한두 번 직접 오셔가지고 뭘 해주세요. 그 팀이 크지 않고 장인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려요. 제가 왜 이렇게 잘 아냐면 저희도 이거를 요청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 안내도 다 받고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건지 뭐 이런 것도 다 이렇게 하고 했는데 기다려야 돼요. 따져야 될 것도 되게 많습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원한다 그래서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튼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로는 새로운 상류층이에요. 새로운 상류층 셀러브리티 연예인. 오늘날에 와서는 귀족의 사교장은 많이 없어졌지만 연예인들의 연회장은 더 많아졌죠. 연예인들은 예전에 귀족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곳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어요. 그게 이제 그분들의 의무이기도 하죠. 이분들이 이 오뚜꾸띠르 산업의 새로운 고객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니즈에 맞추느라 오뚜꾸띠르가 더더욱 파격적으로 변하는 것도 있어요. 아까 우리 스키아파렐리의 이 옷을 봤잖아요. 이거를 누가 입나? 어떻게 입냐? 실제로 이렇게 입습니다. 카일리 제너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셀러브리티죠, 이 사람이. 근데 이 꾸띠르를 굉장히 좋아해요. 이 오뚜꾸띠르 의상이 이 카일리 제너라는 셀러브리티를 한순간 최고의 화제 인물로 만들어주는 거죠. 이 사람을 그 무대에서 가장 주목받는 존재로 만들어주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당장 보면은 이걸 누가 입나 싶은 옷들도 다 자기 역할이 있고 자기 무대가 있고 자기 주인이 다 있습니다. 비록 많은 돈을 벌지는 못해도 엄연히 고객이 있고 자기의 역할이 있고 자기 무대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만 봐도 그래,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꾸띠르가 그 형태를 맞춰나간 거구나. 여전히 오뚜꾸띠르는 변화한 세상에 맞춰서 자기 역할을 하고 있구나. 기상천외하고 이해할 수 없었던,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보였던 저 옷들도, 그 디자이너도, 그 고객도, 그 세계도 알고 보면 각자의 목표가 있고 어떠한 의미를 찾아가고 있는 정말 훌륭한 세계구나. 이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이 새롭게 볼 수가 있게 됐을 거예요. 여러분, 옷이 되었든 다른 무엇이 되었든 간에요. 비단 패션뿐만이 아니라 우리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건 각자의 세계에서 자기들만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렴하다고 해서, 비싸다고 해서, 더 빠르다고 해서, 더 느리다고 해서 쉽게 뭐가 더 좋고 더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쉽게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어쩌면 평생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지금 나한테 필요가 없고 앞으로도 필요하지 않을 수 있어도 어쩌면 그 세계를 잘 들여다보면, 인내심을 갖고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 세계를 잘 들여다보면, 사람이 하는 일이라면 분명 거기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들만의 세상, 그들만의 역사, 그들만의 문화, 그들만의 목표, 그것들만의 무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세상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로만 가득 차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세상이라는 게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한 것 같아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이해할 수 없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더 넓은 마음으로 바라보면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의 수만큼, 사실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 그 삶의 수만큼 더 다양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때요? 오늘 재밌었나요? 오뚜꾸띠르의 세계와 우리가 알 수 없었던 하이패션의 역사, 우리가 오늘 얘기 나눈 걸 바탕으로 분명히 여러분들이 바로 어제까지는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던 세계를 들여다봤는데도 그 과정이 정말 즐겁고 흥미로웠을 거예요. 어쩌면 도움도 됐을 거고, 우리가 살면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인정하고 이해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자, 세 번째 고객에 대해서 이제 말할 시간이죠. 바로 저 같은 사람들입니다. 구멍이 성. 자, 옷을 입어볼까? 자, 입었다. 이렇게도 입을 수 있네. 혁신이다. 혁신이야.